특별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날짜로 저희가 책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서치를 해보시면 그 책을 구매하실 수 있을 정도로 온라인에도 올라와 있고요. 또 지금 주요 서점에 지금 책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이 대한민국 관광대국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특별 세미나를 갖는 겁니다. 오전에는 이제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책의 주요 골자를 조금 엑기스를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세미나를 갖는 거고요. 최기환 교수가 이제 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이를 설명해 주셨고, 저도 그 왜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전략이 좋은지라는 Unlock Korea, 이게 실제로 번역을 우리가 이런 의미로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 뜻은 뭐냐면 아직 우리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많은 한국 분들은 깜짝 놀라세요. 우리같이 수출 대국, 얼마든지 외국인이 와고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공항도 세계적인데 어떻게 우리가 닫혀 있단 말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의 증거를 가지고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다른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광하고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 진주 목걸이 좋아하시죠? 왼쪽에 있는 것은 동대문에서 살 수 있는 진주 목걸이고요. 가운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티파니 앤 컴퍼니, 그 다음에 미키모토라고 아주 세계적인 브랜드죠. 네. 특히 진주 목걸이, 진주에 대해서는 이 차이가 뭘까요? 사실 뭐 저는 이렇게 주면 비슷하게 보여서 잘 구분은 못합니다. 그런데 가격의 차이는 무척 나더라고요. 제가 조회를 좀 해봤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동대문은 여러분들이 10,000원이 안 되는 걸로 저걸 만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진주가 양식이 되기 때문에요. 저거를 뭐 몇천 원 단위에서 이 구슬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저것도 뭐 양식이겠죠. 그런데 값이 하나가 있는 것도 1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알 하나 있는 게. 그리고 보통은 4,500만 원, 또 좀 비싼 거는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비슷한 진주를 쓰지만 값은 너무 차이가 나더라. 왜 그럴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이거랑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비즈니스가 좀 된다 그러면 비슷한 거를 막 찍어냅니다. 더 많이 찍어내죠. 그래서 그걸 갖고 경쟁을 합니다. 금방 레드오션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진주를 무수하게 찍어내는 이런 산업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어디 하나 음식점 뭐가 잘 된다 그러면 비슷한 가게들이 쫙 한꺼번에 생겨나죠. 네, 다 카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른쪽은 뭔 차이가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상품을 개발할 때 누구한테 어떻게 팔겠다, 얼마에 팔겠다라는 그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그 퀀터티의 관리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을 가지고 계산해서 마케팅을 해나갑니다. 즉, 이 사람들은 브랜딩 마케팅이 기본이 되어 있는 거고, 많이 팔겠다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타겟을 해서 고급스러운 것을 걸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팔겠다, 이런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살짝 관광 쪽으로 가보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왼쪽의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에 무수하게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는 축제가 있어요. 물론 일부 축제는 좀 독특하고 성공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시군구를 합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제 수가 2023년 기준으로 1,100개가 넘어갔어요. 이게 축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페스티벌이죠.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하면 생각나는 페스티벌이 뭘까? 지금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삿포로 눈축제, 옥토버 페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는 뭐가 대표적인 것으로 세계인이 이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 관광을 올까 하는 얘기죠. 네.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정부에서 돈도 많이, 지원금도 많이 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아주 양파를 잘게 자르듯이 잘려가지고 전국에 살포를 하듯이 가고 있어요. 즉 어느 곳도 경쟁력이 없는 거죠. 개수는 너무 많지만 경쟁력이 없죠. 아까 진주랑 너무 똑같죠. 지금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에서 동일한 방식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메인 주제로 가면서 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제가 이제 관광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도대체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요즘엔 제가 이걸 꼭 보여드려요. 뭐 출생아 숫자 많이들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통계청에 갖고 있는 모든 그 출생아 숫자를 일부러 바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렸습니다. 우리가 1950년 우리가 6.25 사변이 벌어진 그 사변 때에 63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사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정점을 찍었어요. 1960년생이 가장 많이 태어나서 108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이 61년생 104만이 좀 넘죠. 그래서 60년대생, 베이비 부머 60년대생의 평균이 103만 명입니다. 그로부터 계속 내려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측이 됐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썼지만 여전히 계속 내려오고 있죠. 엄청난 돈을 썼는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22만 9천 명 태어났습니다. 자, 60년대에 비해서 4분의 1도 안 되고요. 6.25 사변이 벌어지던 그 전쟁통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비교해도 3분의 1이 안 됩니다. 충격적인 숫자죠. 근데 숫자는 숫자지만 더 문제는 이거죠. 인구가 줄어든다는 데 있죠. 출생률이 급강하고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는 202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문제는 이 인구는 조금 덜 좀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 고령화는 심해졌죠. 그리고 우리 일할 사람들 표현을 인구가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생산 가능을 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 생산 가능 인구의 그래프는 더 급격히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미 2018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일을 할 것이냐. 더 문제는 지방 소멸이죠. 지금 이 빨간 거 오른쪽을 보면 무섭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국고용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가운데 있는 그림입니다. 절반 정도 우리 C군구가 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소멸에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절반은 소멸에 이제 거의 다가갔다. 나머지가 남았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한 20여 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이 소멸에 다가가 있는 상태죠. 이거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거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지금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히 못 느끼실 거예요. 강남역 가면 사람 여전히 많다 이러거든요.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수도권 집중이 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 소멸 위험 쪽에 있는 계신 분들은 한두 명 살기 때문에 기초적인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거기 치안도 문제가 되죠. 이분들이 다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거의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하게. 현재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인구의 절반 정도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근데 면적으로 따지면 12%밖에 안 돼요. 기업 중심으로 보면 87%가 우리 서울 수도권에 모여 있고요. 또 소비 자체도 76%가 서울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다 하는 거죠. 부동산만 놓고 보면 서울공화국이 아니라 강남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 내에서도 강남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이런 집중화 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나머지 지역은 버려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앉아 있는 현재 상태이고 앞으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이미 출산 22만 9천짜리가 20년 지나도 고세대는 그 인원이 빠져나가며 나갔지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민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침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 1.4% 성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물론 지금 뭐 글로벌리 지금 디프레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전이됐기 때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가 그 기저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강해질 거라는 것이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설립 이후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GDP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의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서스테이너블 할까요?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낼까요? 우리 재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재정 건전성 얘기하지만 정말 건전할까요? 앞으로 우리의 연금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보험은 어떻게 되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바로 앞에 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문이나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쟁 여기에 거의 함몰되어 있죠. 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서 우리 GDP를 더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 바로 관광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수출 산업이라서 또 이것의 내수도 진작이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관광 산업 자체가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아까 우리 최기환 교수 얘기했지만 OECD 평균이 GDP의 한 10% 기여를 하는 산업이에요. 또 이것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성장률이 대단히 빠릅니다. 지금 가운데 그래프를 보면 15년에 거의 배 정도의 디맨드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다른 어떤 산업보다 성장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또 요즘에 ESG 말씀 많이 하시죠. 네. 관광 산업은 ESG 산업 중에 하나예요. 네. 굴뚝 없는 수출업이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선례가 있죠. 일본이 약 20년간 노력해서 관광 선진국으로 간 우리 교과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자신 있게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출산 하지 말라고 거기 저출산 정책만 계속 하다 보면 실제로 저출산이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비 진작을 할 것이냐는 건데 저희는 인바운드 관광객, 즉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이걸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오른쪽 위쪽에 이제 그 정보를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 1인이 평균 우리나라에 지금 일주일 정도 머뭅니다. 168만 원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국민이 1년 소비하는 금액이 1,8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걸 비율로 계산하면 9%가 조금 넘는 거죠. 즉 외국인 관광객 1인이 일주일간 머물면서 우리 국민 1년 소비의 9%가 조금 넘게 소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대입을 해보죠. 2019년도에 저희가 1,750만의 외래 관광객이 있었죠. 이걸 곱해보면 대략 163만 명의 인구 증가 효과, 그 중에서도 소비 인구 증가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에서 2027년에 3천만 목표로 하고 있죠.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79만 명의 소비 인구 증가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네. 우리는 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외국인이 와서 그거를 메이크업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인터파크 트리플에서 목표로 작년에 내건 5천만 달성하면 465만 명의 소비 인구 증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익스펜디처 레벨이 168만 원으로 고정됐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가가치를 좀 더 창출해서 더 값비싼 상품을 팔 수 있으면 이거보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그러면 어떨까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163만이라는 게 우리 인구 대비 약 3% 증가, 인구 증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진국 하면 떠오르는 게 유럽의 이태리, 스페인입니다. 이태리, 스페인의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 나오지만 인구 증가 효과, 소비 인구 증가 효과가 12.9%, 심지어 스페인은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즉 저희가 출산율이 낮은 상태이라도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게 20%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가진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가. 또 하나는요, 아까 제가 지방소멸 말씀드렸죠. 우리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오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즉 소비도 여기저기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개발하면 지방에 가서도 저희가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걱정하는 지방 소멸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거나 그 비율을 좀 떨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다행스럽게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인바운드 관광, 즉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아시아권으로 사실은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어리스트가. 그런데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 여러분 다 아시지만 K-팝, K-컬처로 요즘에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 관심을 우리나라에 더 많이 몰 수 있는 시기이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요새 디지털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ICT 강국으로 기본적인 기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적으로 관광 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나라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키워 나가려면 그 소비자를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소비자들이 도대체 어떤지.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는 무역 대국인데 우리는 열린 사회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국제화돼 있어.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주로 미국에 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이제 이 행사 마치고 이번 주말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학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숙소에서 나오면서 그 아침에 좀 일찍 간담회 시작이 있어서 좀 택시를 타려고 카카오 택시를 켰습니다. 제가 이걸 오더해도 제 핸드폰이 미국에서 산 삼성 갤럭시 폰이라서 그런지 와서 SKT에다가 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를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외국에서 잘못 접속하거나 나쁜 사람이 접속한 걸로 아마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분 이상을 여기 뛰어댕기고 저기 뛰어댕기고 택시 오는 곳마다 전부 예약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파란색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택시를 잡아서 다행스럽게 한 대 그 빈 차가 있길래 타고 왔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죠. 저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경험해보면 너무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지만 ICT에 대해서 문호가 완벽하게 닫혀 있다는 것을 저는 절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죠? 잘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맵을 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어딜 찾아가잖아요. 외국인은 안 됩니다. 구글 맵이 길 찾기를 못하게 해놨어요, 우리나라가. 두 번째는 언어도 잘 보면 한국말로는 표현하기가 쉽죠. 남대문, 그죠? 근데 이걸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떤 곳은 스펠링이 A로 돼 있고 어떤 곳은 E로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스펠링 하나가 다른 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워요, 길 찾기도. 본인 인증은 더할 나위 없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게 본인 인증. 심지어 한국 분들도 본인 인증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꾸 인증 뭐 한다고. 그러니 외국인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니, 인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증이 불가능하면 이커머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못 씁니다, 외국 카드로. 그래서 국내에 와서 신용카드 만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일부 쓰는 게 있어요. 일부. 왜 그러냐? 이커머스조차도 우리나라는 직구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존이나 무슨 여기 외국 지금 중국 업체들한테도 직접 직구를 해오는데 반대 직구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주는 업체가 있을 정도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업체 쿠팡도 가보세요. 결제할 때 이렇게 보면 옵션이 국내 발행 그 신용카드 말고는 받질 않습니다. 제가 체이스 카드를 갖고 있어요.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받질 않아요, 아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예 외국 관광객 또는 외국의 소비자들을 소비자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즉
외국인의 입장에서 국내에 돌아다녀 보시면 너무 불편한 게 많은 게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ICT 강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희는 정말 우리가 열린 인바운드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열린 사회인지 한번 제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건 어떤 개개 그 회사만의 이슈가 아닌 거죠. 어쩌면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하나의 조금만 문제들을 묶어서 해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뭔가 육성하기 위한 그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큰 그림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조그마한 어떤 전략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그 전략의 키워드가 Unlock Korea.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발 우리 닫힌 문을 활짝 열자. Unlock Korea예요. 물론 이 Unlock Korea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6개의 중점 전략의 이니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크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민간 기업, 어떤 하나의 정부만 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글로벌 관광객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니셜을 잠깐 설명드리고 또 우리 책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제가 그 중에서 일부만 조금 소개시키는 걸로 오늘 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nlock Korea의 U입니다. 저거는 이제 의미가 우리 인바운드 관광에 우리 잠재력의 고삐를 좀 풀자는 겁니다. 그동안 고삐가 묶여 있었는데 이건 unleash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품 서비스 우리만의 독특한 것을 발견해서 잘 좀 키워나가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다 같이 엮여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레벨업 시켜서 우리 인바운드 투리스트들의 경험을 좀 개선해 보자. 네 번째는 O입니다. 우리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인바운드 관광을 좀 조화롭게 이뤄나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관광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관광공사 역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협조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게 5번째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최기환 교수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관광산업의 범위, 지금 GDP의 2.8% 기여를 하는데 이거 정말 맞는 것인지 우리 재점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좀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리 이걸 좀 맞춰야 된다. 알고는 있는데 시작을 안 하면 이게 모르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죠. 아마 정부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감이 너무 큰 일이라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KPI를 수립해서 국가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걸 국가 단위에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이게 일본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이제 최기환 교수가 보여준 그래프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Unlock Korea의 U 우리 포텐셜을 어떻게 언리시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권 집중을 풀어야 되는 거죠. 네. 일본은 다양하게 있죠. 네. 다양하게 지역 권역을 묶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게, 그 지역에 가도 한 일주일을 머무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쫙 해놨어요. 아주 편리하게.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직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항을 어떤 식이든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이 일본은 그 표현을 링크 전략으로 해요. 링크죠. 그 안에 있는 그 닷을, 그 tourist attraction 닷을 연결하자 해서 링크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비슷한 개념인데 국제공항 활용하자. 그런데 이 국제공항이 대개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외국인만을 위한 관광단지, 외국인만을 위한 토리스트 어트랙션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 우리 국내 사람들도 많이 가고 외국인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잘 연결해 보자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얘는 조금 이따 들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뭐 대구권도 있을 수 있고요. 강원권도 묶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이걸 잘 묶어서 그 안에
교통의 편의성을 높여서 우리도 그 닷을 연결해 보자라는 거고요.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그 로컬 트래블 에이전시가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로컬 트래블 에이전시를 잘 활용시키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지금 노력하는 게 뭐 전 세계에 똑같이 노력을 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유럽에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우리나라에 올 수 없는지 예산도 거기다 쓰기도 합니다.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뭐 투어리즘 공부하면서 제일 기초적으로 처음 배우는 게 그래비티 모델이잖아요. 중력 효과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오고요. 멀리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웨이트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즉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부산 가고 제주 가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 몇 번도 갑니다. 왜? 가까우니까죠. 또 그만큼 비용도 덜 들죠. 우리도 그런 전략을 쓰자는 거예요. 인접 국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쩌면 자주 오게 만드는 우리 단골 고객을 만들어 보자. 인터내셔널 트래블이 1년에 2번, 3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골 고객을 만들면. 또 외국인 좀 멀리 떨어진 곳에는 우리의 특징만을 잘 어필해 가지고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을 쓰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백화점에서 많이 쓰는 CRM 모델이 있죠. 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모델이라고 하죠. 네. 그 전략으로 우리 포인트도 주고 그 사람한테 혜택도 줘서 더 방문하게 시켜주자라는 거죠. 다양한 데일리 베이스의 액티비티를 그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서 포인트 체제도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을 국제 투어리즘에도 응용을 하자. 두 번째, Unlock Korea의 N입니다. 네, 어떻게 nurture 할 것이냐 이거죠. 기본적으로는 우리도 대단히 그 지역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걸 잘 활용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되 그 지역을 묶는 게 아까 첫 번째 U에서 말씀드렸듯이 잘 묶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경상권 이렇게 해서 그림을 올려드렸는데 부산에 도착하면 그 해양 관광이 좋은 게 참 많죠. 저도 해운대 이렇게 거니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주일 머물기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트래블 에이전트가 잘 연결해서 우리 울산으로 갈 수도 있죠. 네, 울산에 가면 12경, 또 현대차, 또 조선소도 있죠. 이런 산업관광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조금 지나서 그 주변에 있는 경주에 갈 수 있죠. 사실 뭐 한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경주에 가서 역사 관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포트폴리오가 서로 다른 팀을 가진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이런 것들 잘 묶어서 우리가 서울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재방문율은 올라가겠죠. 네. 충청권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아까 우리 최기환 교수 부여 얘기하셨죠. 거기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네. 백제 역사, 그 다음에 사이언스하고 연결하는 거죠. 네. 우주과학. 또 강원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산과 바다가 같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양양부터 시작해서 속초, 뭐 설악산, 그죠? 네. 또 강릉, 이 벨트가 굉장히 아름다운 벨트죠.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묶으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지금 머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N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부가가치의 패키지를 만들어 가느냐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목걸이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저부가가치의 상품을 다양하게 너무 많이 만들어서 비슷비슷한 게 그걸 선택해도 이게 그거하고 저게 저거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특색 있는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비싼 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급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내는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관광업계 모두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숙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생각하면 일본의 료칸 상당히 비쌉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고급 서비스를 우리도 한옥 스테이, 그죠? 네. 근데 아주 고급스럽게 그 안에는 우리의 한국의 음악을 들려주는 엔터테인먼트도 들어가 있고, 네. 또 우리나라 사우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일본식 지금 온천은 없지만 그 안에 신식 사우나도 좀 넣어서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또 그 안에서 머물면서 편하게 쉬다 갈 수 있게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대신 비싸게 받아야죠. 자, 세 번째 L입니다. 우리 인프라스트럭처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 사실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이 와서 칭찬하는 게 뭐죠?
치안, 관광 매력도, 음식, 쇼핑 이거 다 좋아하죠. 그런데 아까 우리 최 교수 얘기한 대로 우리가 길 찾기 어렵고 이걸 뭘 보면 안내 서비스가 뭔가 돼 있긴 한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우리 방식으로 돼 있는 거죠. 외국인 방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능하다면 뭔가 좀 통합 앱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있다면 그것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그것만 깔면 이 안에서 내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을 결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관광객이 더 늘어나면 숙박이 문제입니다. 이 숙박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지금부터 그 호텔 많이 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갑자기 디맨드가 꺼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숙박 자산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중소 모텔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내인들이 가는 용으로만 꼭 활용할 필요가 있나요? 이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일정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해외 디맨드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 호텔업을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하면 그 업자들도 필요할 때는 또 우리도 디맨드가 좀 적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인터내셔널 커스터머들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윈윈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공유 숙박이죠. 이 공유 숙박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식으로 등록하고 세금 내고 소방, 안전 다 지키는데 우리 공유 숙박업은 완전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 부분 양성화시키고 법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뭔가 좀 끌어안아야 된다 하는 원칙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입니다. 네. 우리가 디지털 혁신 하지 않습니까? 이미 혁신이 많이 돼서요. 관광산업은 이렇게 전문화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너무너무 많죠. 문제는 오히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여기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문제죠. 인터내셔널 마켓 쉐어가 97%, 97%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무슨 야놀자니 여기어때니 이런 것들은 요 수많은 조그만한 플랫폼 기업에 해당이 돼서 3%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이 문제냐면 우리 로컬 플랫폼의 경쟁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죠, 재무적으로.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만약에 지금 뭐 에어비앤비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캔슬할 때 꼭 문제가 돼요. 캔슬이 잘 안 됩니다. 또 캔슬을 시켜도 페이먼트 백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항의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는 소비자 보호 같이 그 소비자를 핸들하는 오피스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오피스는 다 마케팅 오피스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자기네 관련 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원이 한번 왔다 가라고 그래도 해외에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로컬 플랫폼한테 뭐라고 지금 그럴 게 아니라 로컬 플랫폼을 키워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예를 들어 한 10% 수수료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연결해 주는 거죠. 호텔 같은 거 연결하고 10%를 받는다면 지금 외국 기업은 2배를 받습니다. 18%, 20%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숙박업 업체 입장에서도 손해인데 거기다가 완전히 락인이 돼서 하게 되면 문제는 소비자한테도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로컬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완전히 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많이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어쩌면 이 플랫폼도 완벽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요새 챗GPT가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하신다 그러면 저도 해봤는데 태국에 내가 어디 가서 며칠 묵고 싶어 어떤 걸 해줘 그랬더니 정말 스케줄 잘 짜줍니다. 거기 호텔까지 제안해줘요. 근데 지금 2단계 사업이 챗GPT가 그걸 바로 누르면 그 호텔을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익스피디아 가서 하겠어요? 야놀자 가서 하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플랫폼 기업들이.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거는 전향적으로 우리가 챗GPT하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로컬 플랫폼이 지금 익스피디아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데 챗GPT가
전 세계의 모든 호텔을 직접 컨택해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없으니 당신들 우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쓰세요 하고 거기하고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근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같이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해서 앞단 사업은 안 돼도 소비자 뒷단 사업 정도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 지금 저쪽에 손을 흔들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데이터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예요. 많은 부분이 지금 관광공사에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더 나가야 될 부분이 이제 결국은 비즈니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비자 데이터가 좀 업데이트가 되고 이게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민과 관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 방향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인 마켓을 갖추는 데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의 컨트롤 타워 같은 뭔가 이런 개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부의 거버넌스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관광산업은 복합산업입니다. 항공, 호텔, 음식, 엔터테인먼트, 마이스 뭐 등등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산업이에요. 복합산업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정부 한 부처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도 무언가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의견을 합치고 또 지방과 같이 협업하고 하는 컨트롤 타워가 정말 필요한 데가 이 정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관광 대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에 의해서도 많이 보이는데, 뭔가 그 일본의 수상 또 일본의 자민당이 20년 동안 지속됐던 프로젝트거든요. 관광 개발이. 우리도 뭔가 그런 그 뚝심, 또 정부 지도자의 또 어떤 당의 의지, 이런 것들이 지속돼야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DMO 같은 걸 잘 활용해서 하는 걸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요. 자, 마지막으로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8% GDP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 한번 파악을 해보자. 정말 관광이 경제 기여도가 그거밖에 안 되는지, 스코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거는 정말 재점검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들어서 만들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기준이 있으면 그걸 갖고 우리가 KPI를 만들어야죠. KPI를. 그래서 이 KPI를 가지고 우리 국가 단위의 목표 세우고 목표가 잘 진척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코프와 KPI는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가 관광 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정부의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관광 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같이 일어난 시스템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제안드린 게 Unlock Korea입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한국 관광의 문을 열자지만 이 안에는 대단히 많은 전략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관광 대국을 공동 건설해 주는 서포터로서 오늘 우리가 그 발간하는 관광 대국 책자도 좀 꼼꼼히 읽어보셔서 또 서포트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관광 대국 가자 그러니까 당신들 투자 더 해라, 국가에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인구 줄어들고 또 노동 가능 인구 줄어들고 정부 재정도 훨씬 어려워질 텐데 돈 많이 쓰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돈 쓰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 자원 이미 너무 많이 개발돼서 관리조차 안 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해서 운영하자는 것이고 그걸 연결하자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광대국으로 가는 것 지금은 암담하고 너무 먼 목표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모두 꿈꾸고 모두 실천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으로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